뭐야? 독서블로 가려고? 아니 요즘에 또 블로그 책을 많이 보고 있는데 말이야 궁금한 게 있더라고. 블로그 책을 보다 보니까 도대체 잘 되는 블로그는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 사실 나도 이제 브랜딩 블로그는 아니지만 이웃수가 무려 10,000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블로그를 생각한단 말이야. 나 2만 명. 그러니까 이 정도면 잘 되는 블로그 아니야? 근데 사실 내 이웃 2만 명 중에 내 블로그를 오는 사람이 사실 100명? 나도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공감수가 50 바뀌던데 이런 거 보면은 도대체 잘 되는 블로그의 기준이 무엇인가 좀 궁금하긴 해. 사실 그런 걸 딱 여쭤보려고 작가님 부른 거잖아. 저희는 이웃 숫자 100명이면은 아무것도 못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 좀 했거든요. 이런 거에서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고. 이웃 숫자 100명? 아니 그걸로 뭐에 공감 하나 정도 받기겠다. 근데 저도 사실 이게 되게 작은 숫자니까 설마 이게 뭐가 되겠어?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블로그 이웃수 100명이 안 됐을 때 50명이 됐을 때 사실 첫 번째 책을 냈어요. 이 책이 아니라 엄마도 퇴근 좀 하겠습니다. 네네네. 그 책을 냈는데 사실 아무런 SNS가 없었고 블로그만 한 50명 정도 됐던. 근데 이제 그 50명이 정말 가까운 50명이었어요. 서로 스토리를 좀 알고 있고 이 사람이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있고 매일 제가 글을 쓰면 정성스럽게 댓글을 남겨주시고 궁금해하시고 이런 분들이었거든요. 찐이웃. 네 맞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책을 냈는데 정말 잘 팔렸어요. 아니 이웃 수가 50명인데 정말 잘 팔아야 한 10권 아닌가요? 초보 작가가 원래 초판 1000부 팔기 어렵거든요. 쉽지 않죠. 근데 그때 제가 5000부 팔았었고. 와 진짜요? 근데 그 50명이 정말 한 명 한 명이 다 정성스러운 마케터가 돼주셨어요. 저보다 더 열심히 제 책을 홍보해 주시는. 이 책이 너무 좋으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한마디로 나는 그럴 생각이 아니었지만 그 사람들이 알아서 바이럴 마케팅을 해준 거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때는 체험단도 몰랐고 서평단도 몰랐고 뭐 이런 것도 전혀 몰랐는데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서평단이 되어주셨어요. 그러네. 확실히 이런 거 들어보면은 이웃수가 뭐 10,000명이든 그게 뭐가 중요해. 진짜 찐팬 명목만 있어도 평생 성공하는 거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기준이 혹시 몇이라고 생각하는지. 제가 또 수치를 좋아해가지고 50명이면 시작하면 되나요? 51명? 이 생각하실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대체 스타트를 수치 몇 대에 딱 해야 하는지. 저는 제가 찐팬 50명 정도 됐을 때부터 수익화가 되기 시작했었거든요. 굳이 막 정말 내가 수치를 막 늘리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일단은 생각했었고 구매 전환보다 훨씬 중요한 건 저는 재구매율이라고. 이 사람들이 다시 올 건지 충성도가 있는지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수치라고 저는 보거든요. 한번 보고 흘러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시 한번 와서 나를 궁금해한다거나 나의 이야기를 또 소비해준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정말 잘 되는 블로그의 어떤 기준이지 않을까. 뭐 그 기준을 알겠다 그거야. 근데 도대체 찐팬을 만들고 싶어도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잖아요. 댓글 달리면 뭐 서로 하고 가서 뭐 댓글 달아줘야 하는 건지 DM 같은 걸 톡톡 날려야 하는 건지 어떻게 찐팬을 만들어야 하는 거죠? 제가 작가님 블로그를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항상 구독자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이게 와닿지 않는 부분인 것 같은데 블로그를 즐기는 게 보여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를 보잖아. 뭐 얘네들은 방문자도 엄청 뭐 10,000명씩 오고 뭐 이웃도 2만 명이야. 내 이웃 100명이 되게 작은 것 같은데 내 방문자는 작은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을 들면은 자기가 잘하고 있는 걸 과소평가한단 말이야. 근데 난 늘 말씀드리거든. 100명이 적은 게 아니다. 50명이 적은 게 아니다. 맞아요. 적은 게 아니라는 걸 진심으로 알고 이 사람들이 소중한 거 알고 찐팬이 중요한 거다. 이걸 알고 하시니까 거기서 즐거움을 느끼고 즐기니까 잘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것 같아. 나도 블로그 즐겨요. 에드포스 들어오는 거 보고 즐기고 있는데 찐팬은 안 생기더라고. 그러니까 내 말은 그거야. 찐팬 도대체 어떻게 만드냐고. 찐이웃 그런 거 어떻게 만드는 거야. 근데 여쭤봐야겠네. 네.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저는 정보냐 경험이냐. 정보냐 경험이냐. 팬을 만들어내는 건 정보는 사실 내가 아니어도 어딘가에 다 존재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와도 그냥 그 정보를 안고 가는 거죠. 정보 봤으니까 이제 간다. 안녕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사람들이 다시 나를 찾을 일도 만무하고 찾아올 수도 없고 10,000명, 20,000명이 지나가지만 그 사람들이 다시 오지 않는 거죠. 이야, 딱 제 얘기네요. 저는 이제 정보성 글만 오로지 파는 수익화 블로그다 보니까 사실 그냥 들어갔다 나가거든요. 댓글도 공감도 많이 안 달리고. 맞아요.
그러면은 뭐 후기성 글, 뭐 네. 경험성 글을 쓰는 게 그 방면에서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독자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은 사실 정보성 블로그는 딱 보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사실 저는 작가님 블로그 글을 2018년 거부터 봤어요. 가슴에 와닿는 문구들도 몇 개 있었단 말이야. 저의 가슴에 와닿은 게 뭐야? 원래는 철도 그 네, 승무원을 맞아요, 아버님이 맞아요. 하셨고 네. 거기 살고 있었는데 철도 소리가 기차가 시끄럽잖아. 근데 그게 매일매일 듣다 보니까 아예 안 들리셔도 돼. 근데 저는 익숙해서. 시끄럽다고 못 느꼈어요. 이명증상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표현하실 때 마지막에 이제 본인이 익숙한 거에서 도전을 하나 나가실 때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나도 드디어 철도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딱 이렇게 표현하신 거야. 그거 보면서 와 소름이 돋는 거야. 와 작가님이구나. 혹시 그 멘트 쳤을 때 내가 봐도 장난 아닌데 사실 해요. 그러니까 기억에 남고 이후 추가하고 싶으시는 거야. 글 쓰는 능력이라고 하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건 좀 재능의 영역이라고 생각이 하는데 글을 잘 써야만 그런 브랜딩 블로그에서 성공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글을 잘 쓴다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뭐 정말 문장이 화려하거나 밑줄 긋고 싶은 문장이 있거나 맞아요. 이런 분들을 떠올리시잖아요. 네. 근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브랜딩 블로그를 잘하는 사람들은 그냥 나의 이야기를 솔직하고 진솔하게 꺼내놓는 사람인 거지. 정말 예술적인 하는 문장을 그건 역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브랜딩 블로그 좋다 이거예요. 사람들도 그래 알겠어. 근데 브랜딩 블로그 결국엔 이것도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니냐. 그러면 네네, 이거는 네네. 수익을 어떻게 버느냐 물어보실 것 같거든요. 보통 이제 우리가 수익화라고 얘기하면 두 가지로 나뉘어지잖아요. 네. 직접 수익도 있고 간접 수익도 있고. 직접 수익의 대표적인 게 애드센스. 애드포스트. 네. 얼마 보세요? 저는 사실 얼마인데 하루에 5만 원? 많이 오는데요? 많은 편인가요? 네, 요즘 많이 올라서. 저는 한 달 내에 해도 뭐 치킨값? 뭐. 근데 처음에 저는 기준을 잡았던 게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회사를 퇴사하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애드센스나 애드포스트 수익만으로는 내가 회사를 대체할 수는 없을 것 같아. 내가 부업으로 하는 거면 오케이 괜찮아. 그런데 내가 회사를 대체하는 걸로 내가 수익을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직접 수익은 조금 아쉬울 것 같은 거예요. 아 맞아요. 확실히 이제 회사를 관두면서 이걸 하는 건데 네. 적어도 회사랑 비슷하게는 가야 하지 않나. 근데 애드포스는 그 정도는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간접 수익이라고 하면 흔히 우리가 아는 거는 뭐 광고, PPL 아니면 뭐 체험단, 협찬 그리고 뭐 강연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당장 내가 빨리 벌 수 있는 거는 직접 수익인데 조금 더 롱런 할 수 있는 거는 간접 수익이라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남편한테 일단 브랜딩 블로그를 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기다려줘. 근데 이제 남편이 했던 말은 언제까지? 그러니까 언제까지? 도대체 언제까지? 정말 현실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쓰는 소비 패턴이 있고 내가 돈을 벌지 않아도 얼마까지 버틸 수 있어?를 먼저 물어봤어요. 네네. 그랬더니 이제 남편이 3년. 네. 3년까지는 내가 널 쪼우지 않을게. 와. 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네. 지금 당장 내가 100만 원을 벌었으면 좋겠어. 시간이 걸리더라도 1000만 원을 벌었으면 좋겠어. 라고 물어봤어요. 네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네. 그쵸.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작가님이 쓰신 블로그 글쓰기는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 이 책을 만약에 브랜딩 블로그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읽으신다면 네. 어떤 것들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사실 이 책에는 스토리가 진짜 많아요. 스토리가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브랜딩은 다른 말로 바꾸면 스토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브랜딩을 하기 위한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뭔가 샘플이 없는 거예요. 뭔가 벤치마킹 할 사람이 없어. 그래서 나는 도대체 스토리텔링을 잘하는 블로그가 어디 있어? 나는 모르겠어서 못해.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제가 채널을 봤더니 블로그를 잘하는 꿀팁으로 벤치마킹 블로그를 찾아라는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맞아요. 네네. 그래서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되게 다양한 삶의 이야기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고요. 사실 이제 저랑 블로그 같이 키우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한 500명 정도 되는데 네. 그분들의 이야기를 녹여놨어요. 여기 실제로 3년간 500명에게 피드백했던 실제 강의 자료, 총 33년의 내공이 담긴 글쓰기 비법과 이웃 소통법, 스마트폰 최적화, AI 활용 등 최신 트렌드 수 A to Z가 다 있네. 내가 뭔가 이거 강의를 해야지 하고 스타트한 게 아니라 그 500명의 고민을 담아놓은 거예요.
네. 그분들이 계속 질문하는 것들, 그분들이 어려워하는 것들, 그분들이 막히는 지점들을 저희가 반복해서 코칭을 하다 보니까 뽑아지는 거예요. 뽑힌 내용 중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던 게 어떤 건가요? 제일 힘들어하는 게 이제 아까 제가 스토리텔링을 하라고 하면 첫 번째 허들은 뭐냐면 그래서 내가 우리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 것까지 밝혀야 돼? 아 나는 개인 생활이 있어. 오픈하고 싶지 않아. 이런 사람들이 제일 많았어요. 왜냐면 이제 정보성 블로그는 사실 나의 개인 사생활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맞아요. 진입이 굉장히 쉬운데 브랜딩 블로그를 저희가 같이 해요. 너무 네네. 좋아요. 막 했는데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남편 때문에 안 되고 뭐 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이 너무 험악해. 맞아, 뭐 맞아, 이러면서 맞아. 너무 이게 많은 거예요. 네. 그거에 대한 솔루션이 여기에 있어요. 안 볼 수가 없겠는데? 이건 좀 궁금하긴 하다 진짜. 네. 왜냐면 딱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저희 블로그 하시는 분들이 궁금하신 부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책을 보면은 제가 좀 궁금한 게 이 AI 사용법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정보성 글에 좀 챗GPT나 이런 걸 좀 많이 이용하는 편인데 도대체 이제 브랜딩 쪽에서 어떻게 챗GPT나 이런 걸 이용해서 작성을 하는지. 우리가 이야기를 쓰려고 하잖아요. 글감을 만들어내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내 머릿속에서 끄집어내거나 외부의 자극에서 가지고 오거나. 내 머릿속에서 끄집어내거나 외부의 자극에서 가져오거나. 네. 근데 솔직히 뭔 소린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죠. 네. 예를 들면 브랜딩 블로그라고 하더라도 제가 오늘 책을 내고 마케팅하는 법이라고 제가 글을 쓴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 그러면 저는 한 번 출간의 경험이 있고 두 번째 출간이니까 예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글을 쓸 수도 있죠. 그쵸? 네. 근데 시대가 변했어. 내가 했던 방식은 구닥다리일 수 있어. 네. 그러면 내가 했던 방식으로 그냥 꺼내놔도 되지만 서치를 해서 믹스하는 거. 믹스할 수도 있잖아요. 오. 브랜딩 블로그도 전 똑같다고 생각해요. 나의 경험을 꺼내놔야 되는데 네. 사실은 이 주제와 관련된 경험이 안 떠오를 때가 많아요. 많죠. 네네. 뭘 얘기해야지 하면 머릿속이 하얘져요. 아. 똑같은 경험 있으시잖아요. 네네. 여기 있는 분들도 분명히 그러실 거예요. 그걸 AI가 툭 건드려주는 거죠. 경험 이런 거 요거 괜찮지 않아? 하면 얘가 A라고 얘기했는데 나는 맞아 A에서 시작했지만 난 B를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약간 이 느낌이겠구나. 마케팅에 대해서 글 쓰고 싶은데 어떤 걸 써야 할까라고 던지면서 쫙 보는 걸 보면서 그쵸. 글 쓰는 거 영감을 받는 거죠. 와, 뭐 쓰지 생각하면 AI가 던져주는 거죠. 이거 써. 이런 느낌이구나. 맞아요. 도화선을 이렇게 던져주는 거죠. 아. 근데 AI가 쓴 대로만 가면 나만의 차별화 요소가 안 만들어지고 거기에 양념을 치는 거죠. 나의 경험을 양념을 쳐서 브랜딩 블로그의 글로 완성시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옛날에 브랜딩을 좀 시도해 본 적이 있는데 챗GPT를 이용해서 그런 식으로 당겨온 다음에 이 말투만 좀 이렇게 끝났습니다 하면 이렇게 끝났습니다 당요 그런 거 궁금하시는 분들 꽤 많거든요. 말투도 브랜딩에 영향이 가나요? 영향이 가기는 한데 요즘 챗GPT가 너무 뛰어나서 이 말투도 사람처럼 너무 잘하잖아요. 맞아요. 그것만 바꾼다고 해서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경험이 들어가야 된다. 네. 어. 나만의 유니크한. 그리고 또 혹시 쓸 때 존칭으로 쓰는 게 좋은지 아니면 뭐 반말로 이렇게 하는 게 좋은지 어떻게 느끼세요? 제가 다시 거꾸로 물어볼게요. 지금 유튜브 예. 채널 할 때 그랬습니다 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멀어 보여요. 멀어. 재미없어 보이고. 맞아요. 네. 이게 존칭을 사용하면 말에서 오는 심리적 거리가 굉장히 멀어져요. 우리가 반말을 사용한다거나 그냥 편하게 아까 계속 티키타카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보는 사람도 되게 티키타카 하면서 가까워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블로그를 쓸 거면 친근한 어투? 요렇게 쓰시는 걸 권해드려요. 그럼 작가님은 어떤 말투를 지향하시는지? 미지의 세계에 있는 누군가를 떠올리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머릿속에 내 친구 한 명을 떠올려요. 얘한테 말하듯이 내가 써야지. 야, 이것도 꿀팁이네요. 친구한테 말하듯이. 네. 친구한테 해준다고 말 쓰면은 그 사람도 날 친구처럼 느낄 수밖에 없겠네. 맞아요. 저는 또 이렇게 들으면서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이 블로그라는 게 돈만 목적으로 하면은 스트레스 진짜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나의 스토리를 써내가면서 하면은 재미도 있고 약간 서브 느낌으로 스트레스 안 받고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만약에 지금 하시는 분들이 브랜딩 블로그 하고 싶다면은 평범하면은 평범한 게 또 장점이 될 수가 있어요. 뭐 공감을 많이 받을 수 있고 내가 조금 만약 특이하다. 그럼 또 날카로운 무기가 될 수 있거든요. 사실 이게 누구든 할 수 있다라는 게 약간 이런 포인트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생각하신다면은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이제 또 책도 있잖아요. 이제 딱 구매하셔가지고 배우시면서 해보시는 거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